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 알고리즘 결합하기 기술 명세서 정리하기 이 내용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에서 약간 설명이 마지막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전후를 연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짧게 자르지 않고 통합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학교 시스템에서 봅니다만 거기에 유튜브에 바로 뜨게 하는 거기도 AI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서 구독하기를 하면 여러분이 구독하기를 해놓은 곳이 먼저 떠서 강의 자료를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김종록 이렇게 교수 이름을 치면 여러분의 강의 자료가 그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주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부분 공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에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사람의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공지능인데요. 인간에게는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 이해 능력이 있는데요.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학문이나 기술을 인공지능이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의 지능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범용성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인공지능에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수식 계산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속의 대상을 판단하고 예를 들자면 알파고의 바둑판을 이해하고 다음에 어떻게 바둑을 둘 것인가 다음 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지능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학습인데요. 인간에게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도 이게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직접 모든 프로그램을 옛날에는 작성을 했는데 문제가 복잡할 경우는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력과 출력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규칙을 자동으로 파악하는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모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인공신경망을 작용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범용성이 있어야 된다. 딥러닝 모델을 수정해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것이 인공지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2010년 이후에 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까지도 뭐 학회가 성립되고 지식기관 전문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2010년 이전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딥러닝, 이 신경망 그리고 머신러닝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인터넷, 웹, 소셜 데이터와 머신러닝의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나왔고 왓슨이 나왔고 가상비서 시리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딥러닝 기술이 산업화됐던 것은 2012년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금
딥러닝 기술이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어떻게 다른가? 굳이 구분한다면 인공지능은 광의의 넓은 개념이고요. 가장 넓은 개념이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 머신러닝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또 딥러닝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인데요.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다. 이렇게 해서 조금 딥러닝은 사람과 더욱 더 가깝게 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고 그 안에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 중에 한 가지가 딥러닝이다.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인공신경망 말고 어떤 것이 또 개발될지 그건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무엇일까 이런 내용인데 사람이 할 수 있거나 하기 어려운 작업을 대신 수행할 기계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련의 작업인데요. 대량의 데이터를 접했을 때 스스로 수정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해답을 넣어주고 입력시켜주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규칙과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해답을 찾는 건데 여기는 데이터와 해답을 먼저 넣어주고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광학습 세 가지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값과 결과값, 그러니까 정답을 함께 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류, 회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데 주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이벤트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의 거래 사기성이라든가 보험 가입자의 보험 청구 가능성 여부 등을 예측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도학습 중요한 것은 입력값과 결과값, 정답을 함께 준다는 내용이고요. 비지도학습은 결과값이 없습니다. 정답을 주지 않고 입력값만 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 기능은 어떤 것이 이 러닝머신은 어떤 것에 중요하냐면 내부 구조와 유사한 속성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속성의 고객을 분류하거나 또 유사성을 근거로 마케팅 캠페인에서 고객을 세분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세그멘트 기준이 되는 것인데 고객 세분화의 구분 기준이 되는 주요 속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군소리를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가 힘들까봐 지금 요약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학습인데요. 어떤 결과값이 아닌 잘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인데 어떤 행동이 최선인지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행동이 최선인가. 예를 들어서 게임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기기 위한 어떤 방법이 어떤 행동이 최선인가를 학습시켜서 게임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내비게이션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지도, 비지도 학습, 강학습 세 가지로 나누는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머신러닝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동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딥러닝은 분류에 사용할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속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머신러닝 방법론 모두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에도 이용할 수 있고 비지도학습에도 이용할 수 있고 강화학습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업 속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크기, 변수 종류 등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야 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데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딥러닝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비해서 많은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경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산 능력이 필요해서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갖춰진 상황이어야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구글이 공개한 텐서플로우 같은 딥러닝 패키지와 연동되면 이용이 수월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하드웨어와 방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면 딥러닝을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등급 분류를 사용해야 하거나 최적의 답을 빠르게 도출할 목적이라면 다른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분이 편이 적절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속도가 중요한지 정확도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선형역의 분석이나 의사 결정 트리 이런 머신러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면 랜덤 포레스트 같은 신경망 등이 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브로게가 이렇게 정확성이 필요했을 때 랜덤 포레스트를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브록에 여러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 그리고 러닝머신을 선택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브록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브록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알고리즘 결합하기와 기술 명세서 정리하기인데요. 지금 알고리즘 결합하기입니다. 현실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하는데 알고리즘마다 제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렇게 결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세돌과 대결한 알파고에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됐을까 활용됐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알파고에는 지도학습, 강화학습을 결합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프로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두었던 그 기보 16만 건이나 되는 내용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사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보를 보고 익히는데 이미지 처리에 강한 딥러닝 기법 중에서 컨볼루셔널 신경망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바둑판의 패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둑판의 패턴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인공신경망을 활용을 했다. 이 내용이 딥러닝 기법 내용을 쓰였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에게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시켜서 바둑 기사들이 두었던 16만 건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사전 학습을 시켰더니 게임에서 2세도를 이기는 그런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알고리즘을 결합한데 패턴을 이해한 후에 자체 대결을 통해서 강화학습을 지속해서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이 준 데이터 학습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면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강화학습을 통해서 사례를 스스로 만들어
수많은 상황에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학습만 시킨 게 아니라 광화 학습을 통해서 수도 없는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알파고가 좋은 수를 찾는데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의사 결정을 위한 체험적 탐색 알고리즘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수를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둑처럼 두는 방식이 너무 복잡다단해서 경무 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경로를 탐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리 탐색 기법으로 효율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절히 결합하면 시너지가 창출돼서 고성능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AI 혁신 기술 명세서를 정리한데요. 그전에도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봤죠. 최적의 알고리즘 선정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전에 문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했습니다. AI의 핵심 기능을 나열하고 이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테크닉을 정리하고 작업 긴급성, 정확성, 중요도, 데이터 크기 등 작업 속성을 설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알고리즘을 정하는 것까지 이게 기술 명세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파고의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의 알고리즘을 선택한다면 알파고는 바둑 경기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바둑 게임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AI 기능은 예측하거나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바둑 알을 둘 때마다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를 내다보고 승률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률이 가장 높은 곳에 바둑알을 두면서 최적화를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정 경로로 수를 선택해서 트리 방식으로 착수 지점을 분화해서 수를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경로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 다음에 승률이 높은 경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역전파 역산이라고 하는데요. 테크닉을 통해서 각각의 경로에 대한 승산을 계산해낸 다음에 가장 승산이 높은 곳에 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신 16만 건이라는 기보를 담을 수 있는데 인간의 머리로 한계가 있을 정도인데 AI는 이걸 담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승산이 가장 높은 곳에 바둑의 수를 두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알파고에는 이러한 테크닉을 잘 수행하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구글의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이 그래서 알파고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어떻게 보면 알파고가 전 세계 바둑 잘 두는 분들과 유명 인사들과 바둑 두는 것은 몬테카를로 트리 알고리즘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걸 어떻게 기보를 알아서 승리를 했을까? 거기에 알고리즘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구글의 몬테카를로 쿼드라트리 탐색 알고리즘이 활용됐다는 것 안 뒤로
많은 기업에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알파고는 대상 대국을 통해서 강화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16만 건의 기보를 학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이미지 형태로 된 기보를 읽는 이미지 인식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기보를 봐야 되니까 이미지 인식 기능이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흑색과 백색의 바둑알을 분류하고 또 어떤 연구수가 유리하고 어떤 수가 위험한지에 대한 특징을 추출해야 하고 또 국지적 또는 전체 바둑판의 분포를 파악해서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래서 맥락 인식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머신을 사용해야 될까 했더니 컨볼루셔널 신경망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딥러닝을 컨볼루션 신경망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용된 것을 지금 어떤 머신을 쓸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AI 혁신 기술 명세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지금 AI 혁신 기술 명세서를 작성했는데요.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바둑을 두어서 이기는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핵심 기능은 문제 해결에 활용한 AI 기능을 찾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활용 시 AI 기능 두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테크닉은 구현을 위해서 AI 알고리즘을 수행할 주요 테크닉을 정리하고 기능 2에서는 구현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또 주요 테크닉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작업 속성은 작업 환경 및 주어진 차원에 대한 속성 그리고 작업 환경 및 주어진 차원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알고리즘 및 데이터는 알고리즘 1, 데이터 1, 알고리즘 2, 데이터 2 이렇게 하는데 작업 속성을 고려한 적절한 알고리즘을 찾아내고 그리고 학습 및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입력을 한다. 이렇게 해서 AI 혁신 기술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 명세서를 정리하는데요.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을 자동 분류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메일을 보면 여러분이 지정을 안 해도 어느 부분은 스팸 메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스팸 메일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한 맥락 인식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팸 메일로 확인되면 자동 분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텍스트 인식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도학습 계열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틀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같은 알고리즘을 써볼 수도 있고요. 메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스팸 메일 도착 시 바로 분류가 필요한 속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이브 페이지 분류 계열 알고리즘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내용을 먼저 적으면 거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부록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서 정리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기술 명세서를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스팸 메일 자동 분류를 위한 AI 혁신 기술 명세서인데요. 이 문제는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 스팸 메일을 자동 분류한 것. 지금 거의 지금 네이버나 다음도 이런 AI가 하고 있습니다. AI 기능이 들어있는 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스팸 인식 이거 하기 위해서는 맥락 인식이 있어야 되겠고 스팸 분류는 자동 처리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테크닉은 텍스트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죠. 작업 속성은 메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방대하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겠죠. 방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스팸 메일 분류 작업은 수신과 동시에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시간이 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속성인데요.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했는데 알고리즘은 나이브 베이즈 분류 알고리즘을 쓰겠다. 데이터는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이 섞인 메일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메일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알고리즘과 데이터까지를 생각하는 기술 명세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종류가 매우 많고 각각 기능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문제 성격에 잘 맞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의 핵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테크닉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데이터 크기, 긴급성, 정확성 등 작업 속성을 파악하고 또 요건에 가장 잘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2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5-3 웨이브 API를 소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능 AI 이 마케팅 이 과목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생소한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어떻게 보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직접 비대면 강좌가 아니고 직접 강의를 한다면 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해하기 쉽도록 예습과 복습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강의만 듣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고민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강의 자료를 PPT 파일로 너무 요약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까 봐서 서술형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5-2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